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한국말의 바탕을 둔 새로운 인문학 펼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인문학 펼치기인데 그냥 한번 뭐 새롭게 해보자는 뜻이 아니고 제 나름으로는 21세기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문학의 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예를 들면 보여 주자, 이런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새로운 인문학을 펼칠 수 있는 나름의 판, 그 판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제 끝날 무렵때가 뭘 했느냐면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프로그램의 순서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 아름다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아름다움을 좀 더 이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도 아름다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고, 또 서양 사람들 그러면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뭐 아주 깊고 넓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미학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뭐 서양의 미술, 미학 그래가지고 온통 우리는 서양을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짜임새나 차림새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약간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은 그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쓴 책을 10년 뒤에 다시 쓰는 그런 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이 나온 지도 이게 2008년인가 언제 돼 있으니까 벌써 뭐 그러니까 오래된 책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하는 책인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 책을 얘기하게 된 게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책의 그 속에 제일 첫 여기에 작은 글자로 탁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라고 써놨냐? 태초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거 강력한 얘기죠. 예를 들면은 성경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word,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진리가 있었다, 이건 내지만 여기는 뭐 태초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 갖다 놓은 건 태초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중국에 한자 갖다 놓은 거죠. 태초. 태초가 우리말로 뭡니까? 처음? 처음. 맨 처음. 맨 처음. 이게 태초예요. 맨 처음에. 처음이 있었는데 그 앞에 맨 처음이 예를 들면은 태초,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어느 곳에서도 아름다움이란 말은 쓰지만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고 우리는 아름다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말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또 예를 들면 이 책을 쓴 사람에게 내가 가서 물었어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내가 짐작컨대는 자기가 알았으면 벌써 책에도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아름다움은 이런 건데 촥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배심이 좋아, 배짱이 좋아. 탁 이렇게 태초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만약 이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서 예를 들면 태초가 무슨 말이고 아름다움이 무슨 말인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에 나는 끌려다녔어요. 존재 얘기하잖아요. 뭐 하이데거와 존재, 그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르트르와 존재, 그러고 막 설명하는데 그거 끌려다니더라고. 수십 년 걸렸어요. 그래가 나중에 보니까 존재는 한국말에서는 것이야. 존재를 가리키는 한국말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기에 이것이 있다든지 그것이 있다든지 저것이 있다든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것이다라는 것을 뭐 나하고 얘기한 그 적은 사람들 말고는 알지 못해요. 지금도 존재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본 사람이 번역해 놓은 그 존재란 말 가지고 엎어치고 매치기를 거의 100년 해온 거예요. 아름다움? 이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뷰티라는 것이 서양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차지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울 미자라는 것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크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마음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안 써요. 중국에서의 아름다울 미자는 이거는 뭡니까? 거의 시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서양 사람들의 뷰티라는 것도 주로 뭡니까? 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뭐예요? 저 사람은 마음씨가 아름답다. 우리는 예를 들면 실제 아름다움이 더 큰 것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의 가장 높은 단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모나리자 그림 보고 아름답다 그러고 예를 들면은 그 비너스 조각상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름답지만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는 사람이 참 그 사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담아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무심코 이렇게 썼겠죠. 태초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이끌림이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먹었다고도 볼 수 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또렷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써놓은 게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것은 뭐냐? 첫째, 느낌의 바탕이 있어요. 아름답은 것은 느낌이에요. 아름다운 것은 느낌이란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알은 것에서 비롯하는 느낌을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뭐에 바탕을 둔다는 것입니까? 바로 느낌이니까 우리가 느낌을 느끼는 기관이 뭐가 있어요? 그걸 오관이라고 그러죠. 오관,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혀, 또 뭐가 있죠? 살갗.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느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아름다움은 느낌이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 감각적 바탕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이제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그림을 집에서 착 하나 그렸어요. 그걸 여기 보여주면 제일 간단하지만은 그러면 그게 다 들어와 버려.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하지 않고 이거 하나씩 묻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서는 뭐를 느끼느냐? 빛깔을 느끼죠. 또 뭘 느껴요? 모양을 느껴요. 또 눈에서는 또 뭘 느껴요? 우리가? 그 움직임 또는 예를 들면은 그 일어남을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빛깔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모양을 아름답게 느낄 수도 있고 일어나는 걸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저거 뭐 아름다워 이렇게 한단 말이지. 빛깔이라든지 빛깔이 이거 아름답네? 이 모양이 아름답네? 또는 예를 들면 뭡니까? 야, 이거 뭐
동작이 아름답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귀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아름답다 그러죠. 어떤 소리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 새소리가 아름답네. 아, 조수미가 뭐 부르는 노래 뭐 되게 아름답네. 뭐 이렇게 등등 소리. 이것도 아름답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가 냄새 아름답다 그럽니까? 안 합니까? 냄새는 아름답다 소리를 안 해요. 좋다 그래, 좋다. 냄새 되게 좋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혀는 이게 맛깔이잖아요. 맛깔을 아름답다 그래야 안 그래? 예?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이제 재밌어지죠. 느낌인데도 우리는 어떤 것은 아름답다 그러고 어떤 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같이 그러니까 살로서 이렇게 닿는 거. 이 닿는 걸 우리가 아름답다 그래야 안 그렇대. 촉각을. 아름답다 소리 안 하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눈과 귀로서 얻는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 뭔가 그거는 눈과 귀로서 우리가 느끼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나 지금까지 하는 사람 못 들었어요. 선생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알아서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야. 눈과 귀로서 우리가 예를 들면 소리를 듣거나 어떤 모양이나 빛깔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여기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 기반 속에서 이 눈과 귀가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예를 들면은 그 노래를 부르러 나왔어요. 노래를 부르러 나왔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노래를 부르러 나왔지만 더 아름답게 하려고 뭐까지 갖춥니까? 빛깔, 조명도 막 해. 빛깔, 옷도 입어. 그러니까 이걸 다 갖추는 거예요. 노래 부르러 나온 사람이 이걸 갖춥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다. 거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향수까지도 잠깐 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냄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뭔가를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것들은 뭐니까 덧붙여지는 거예요. 이 요소들은 덧붙여지면 더 낫겠죠. 이걸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까지 덧붙여가면 더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떨 때는 향수를 이렇게 착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좀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이런 걸 갖다가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은 왜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논의는 이제 뭡니까? 내가 지금 알기로는 세계에서 이제 최초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이제 묻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느낌이 아름다움이란 느낌인데 그 느낌의 바탕에 있어서 어떤 정말 바탕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자, 아름답다 저번 시간에 했잖아. 아름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답게 되는 거죠. 아름이 뭐라고 그랬죠? 개체 또는 개체성.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개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단위로서 개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 저거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하나를 갖다가 아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식한단 말이죠. 낱낱으로. 소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소리는 시작과 끝과 이걸 하나의 단위로서 떼가지고 듣죠. 내가 지금 말을 할 때도 내, 가, 말, 을 하나씩 떼요, 안 떼요? 단위로 떼는 거예요. 그 단위로 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어울러서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깔이나 모양이나 움직임이나 소리 이런 것을 하나의 단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식의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낱낱이 아름이 돼야 그것답게 제대로 다 한 상태가 아름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뭡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분절이 있어가지고 그 분절 자체가 낱낱이 우리 귀에 하나의 단위로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 예를 들면 한 곡조 딱 부르고 나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하나 가지고는 아름답다 소리 안 해요. 이거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리랑 아리랑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단위를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이 다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느낌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각적인 느낌의 바탕, 이 5가지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어떤 것은 거기에 덧보태질 수 있는 요소다.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덧보태어질 수 있는 요소다라는 것이 구분이 되고, 그래서 그 낱낱의 개체성을 띌 수 있는 그것이 제대로 다 됐을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도 나 중국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건 못 봤어요. 왜냐면 아름답다고 그냥 아름다운 거야. 그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이 감각적인 어떤 바탕이 있다. 우리가 불교에서 반야신경 얘기하죠. 반야신경 첫 구절이 뭡니까? 그건 제목이고 반야바람이다. 관자재 보살, 관자재 보살이 행심바람일다시 어디서 출발합니까?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뭐야? 아니 비설신, 색성향미촉, 이거 오온이잖아요. 거기서도 뭐냐?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감각적 기반에서 출발하니까 오온부터 시작하네. 아니 비설신, 색성향미촉, 오온부터 시작해. 느낌부터.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는 게 반야신경이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그 하나를 갖다가 풀어나갈 때도 이것이 느낌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판이 차려져 있고 거기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럼 뭐냐? 냄새는 이게 예를 들면 하나의 단위로서 잘 잘려집니까? 안 잘려집니까? 안 잘리죠. 그 냄새를 그걸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맛도 마찬가지. 이거 내가만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시작이 뭐고 끝이 뭐고 뭐가 어우러져 있고 이쪽 저쪽이 뭐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소리는 뭐가 생겨요? 앞쪽과 뒤쪽이 생겨요. 이쪽과 저쪽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아리랑 아리랑 해가지고 이쪽과 저쪽과 저쪽이 오가면서 서로가 어우러질 때 그걸 아름답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게 아름다우려면 이 모양새라든지 이쪽과 저쪽이 서로가 함께 잘 어울리면 아름다워. 또 빛깔하고 모양새가 잘 어울려 아름다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움에서 볼 수 있는 그 느낌, 감각적 바탕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름답다 그랬을 때는 이미 어떤 감각적 바탕을 갖는 것들이 감각적으로 하나의 단위로서 나누어질 수 있을 때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다. 답다는 다 하다, 다 되다. 그런 상태가 답다란 말이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감각적 바탕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름이 답다 그럴 때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어울림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쪽과 저쪽이 함께 어울리니까 이제 잘 어울리면 아름다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뭐냐?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가 왜 아름답다? 만약 아름답다면 왜 아름다울 수 있느냐? 모나리자의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것들이 또 눈썹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울리면은 아름다움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답다가 다되다가 뭐냐? 아름다우려면은 어울리려면 항상 뭐가 저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위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 낱낱이 이쪽이 이쪽과 저쪽이 잘 어울리려면 이 전체가 있다면 이게 전체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전체가 있다면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돼야 되는데 그걸 잣대로 삼아서 이쪽과 저쪽이 잘 어울려 있으면은 그게 아름다우니까 이게 그 위가 우리가 공이라고 그랬어요. 공공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은 뭐냐? 이건 하나의 이 공공성, 공적인 어떤 그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한국 사람이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규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으로서 가져야 될 또는 그것이 그것으로서 되어야 될 어떤 이 지점 또는 이 하나의 보람 이런 것들이 그 위라고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울림을 한번 봅시다.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예를 들면 이제 느낌이라는 바탕.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뭔가를 나름대로 그걸 제대로 분석해 낼 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아름이 잘 어울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어울림이랑 이게 함께 하는 거죠. 어울릴 때 이제 예를 들면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울림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울려야 되느냐? 어울림의 바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하나 했죠. 여기에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그 화병이 있다 칩시다.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것이 안으로 이것을 이루고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이쪽과 저쪽이 잘 어울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되게 멋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이쪽과 저쪽들이 잘 어울려 있어야 돼. 얼굴이 잘 생기려면은 얼굴을 이루고 있는 눈과 귀 이런 것들이 이쪽과 저쪽이 잘 어울려 있으면은 이게 안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안으로 잘 어울려 있는. 두 번째는 뭐냐? 밖으로 어울려야 돼. 밖으로 잘 어울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그것의 밖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밖에 있는 것들 밖에 있는 다른 것과 어울려야 되는 거죠. 저기에 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 그림은 좋은데 저기에 저렇게 얼씬연스럽게 걸려 있으니까 저것이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확 안 드러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저 그림 보면 저 그림은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안에 있는 것들이 참 이렇게 잘 어울려 있어요. 근데 저게 얼씬이렇게 어디 가도 또 갖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술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그러고 놓는 미술관은 절대 없죠. 다 저 하나가 돋보이도록. 그러니까 돋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밖에 있는 것과 함께 어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밖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다른 것과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안으로 어울리고 두 번째로 밖으로 어울리는데 두 번째 중에서 하나는 뭐냐? 밖에 있는 다른 것과 어울리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밖으로 어울릴 때 또 두 번째로 어울려야 되는 것은 뭐냐? 마주하고 있는 누구와 어울려야 돼요? 임자와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는 임자잖아요. 느끼는 임자와 그것이 잘 어울려야 돼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지가 느끼는 건데 자기하고 지금 예를 들면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게 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는. 우리가 그걸 강요하면 안 되죠. 그 무슨 소리냐면은
이 책의 많은 부분은 뭐로 돼 있을까요? 뭐 한국 거는 하나도 없고 이거 하게 서양 거 얘기하는 거니까 뭐 미학 오디세이 뭐 여기 나오는 이게 쭉 이런 그 그림도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이 그림이나 조각을 또는 그 마주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리스 조각상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별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 그리스 조각상은 정말 이거 그 기법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거 대단히 뛰어나다. 그러나 당신에게 이게 잘 다가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당신에게도 달려 있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저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임자로서의 그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줏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름다우니까 당신은 이걸 아름답게 느껴야 돼. 알아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완전히 폭력이죠. 한국 사람이 소위 말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엄청난 폭력을 당해온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당연 그게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예를 들면은 그 덮어 씌워진 폭력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다른 집단에 갔을 때 이런 폭력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폭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짓밟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 원시 부족에 예를 들면은 내가 제일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잘 사는 나라에 사람들이 뭡니까? 아마존 밀림이라든지 밀림뿐만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못 사는 데 가가지고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그 태도를 보면은 사람과 문화와 문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요. 찰랑거지 가가지고 뭐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이 없고 눌려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낱낱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을 마주하는 아름다운 것을 마주하는 임자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다 잣대가 있고 줏대가 있는 거예요. 너는 잣대도 없고 줏대도 없는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너는 이거를 따라 배워야 돼. 너는 이걸 밑줄 치면서 공부해야 돼. 한국에 예를 들면 지금 미술 100년, 120년 됐대. 내가 저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뭐 가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120년대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겠어요? 한국 사람이 그 서양 거 우리가 봐야죠. 그 뭐 볼만도 한 거고 참고하고 뭐하고 하지만은 나는 저걸 어떻게 볼 것인가? 내 눈으로 저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눈이 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다 남자나 여자나 자기 짝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봅니까? 제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제 눈으로 자기 마누라나 남편을 보지 않고 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부부로 얽혀가 사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리고 당사자인 또 우리 남편이나 우리 마누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마주하고 있는 그 상대에 대해서 자기의 잣대나 줏대가 없이 남의 거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본다. 그것처럼 황당한 거죠. 젊을 때 뭐 좀 이럴 때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가 예를 들면 들어가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거는 억울하고 참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안으로만 이쪽 저쪽이 어울려 있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한국 사람들은 아름다움이란 게 시각적인 거,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건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까지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우리는 마음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마음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자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마음 이런 건 아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게 서양 사람들이 뭐 해놓은 거 이거 뭐 아름다운 거야. 이거 아름답지. 그러나 이거는 또 나름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우리가 서양 미술을 따라서 배웠는데도 거기에 정말 나의 잣대와 줏대가 드러나서 내가 마주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계속 막 따라하는 거예요. 뭐 거기 보니까 뭐 앵포로말 그러면 앵포로말 따라가는 거예요. 또 뭐 미니멀 아트 그러면 미니멀 아트 따라가는 거예요. 팝 아트 그것도 팝 아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따라가더라도 항상 뭡니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나의 삶과 우리의 살림살이와 사리의 바탕을 둬야 돼요. 내 살림살이가 거기에 들어가야 그게 알짜가 돼요. 한국 사람이 그린 미술 속에는 한국 사람의 삶이 들어가야 그게 알짜배기 미술이 되는 거예요. 서양 거 따라가면 그게 뭐 알짜배기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근데 교수님, 따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몰랐던 거를 아는 그런 거로 이게 이제 황당한 거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그것도 예를 들면 서양 사람도 맨날 뭐 그런 식으로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말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뭔가 논리를 세워놓으면은 그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는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아집이나 복수주의나 오늘한 개구리가 될 수 있는 그거 천만에. 내가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으면 이 얘기를 꺼내지를 않은 거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가보자고요. 이게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이 아름답다 그랬을 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럼 한국 사람은 왜 아름답다가 마음씨까지 가게 될까요? 한국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함께 어울려 있다고 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함께 어울려 있는 거예요. 함께라는 게 하는 때야. 뭔가를 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하면은 뭡니까? 나하고 밥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연을 한다. 이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존재는 이게 뭐냐면은 하는 것이야. 한국 사람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함께 한다. 그래서 서로가 상대적이다. 이게 언제 그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생겼어요. 서양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함께성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게 된 게 언제예요? 그건 20세기예요. 20세기도 좀 지나고 나서야. 서양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함께성에 대해서 눈 뜬 줄 아세요? 물리세계 때문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야 이런 게 나오고 나니까 그들이 이게 물질세계는 이게 다 처음부터 서로가 상대적이고 함께하는 거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말하면 절대적인 어떤 주체 뭐 이런 게 그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네. 말이라는 것도 들어가 보니까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함께해서 공동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무슨 진리가 절대 있는 게 아니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20세기 후반부에 가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거를 다 이렇게 쓸어내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를 들면 객관성이라고 말했던 거. 객관적인 또는 예를 들면 보편적 이성이라고 말했던 거. 이게 그들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죠. 왜? 삶의 세계하고 우리는 뭐가 달라요? 중력으로 당기는 세계하고 우리 삶의 세계 달라요. 근데 중력으로 당기는 세계는 이거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게 지금 지구하고 당기지만 나라는 이 작은 무게도
결국은 온갖 것들과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 이제 여기 더 나가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얘기한 그런 거 참고할 만한 거예요. 참고할 만하고 배울만 하지만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정말 객관적이고 뭐하다. 그건 황당한 거죠. 자, 저희 선생님 그 까만색 쓰셔도 되거든요. 살아났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제 조건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뭔가를 느낄 때는 비롯하는 게 있어요. 뭔가가 비롯하다가 뭘까요? 빌다. 거기서 비롯하다, 빌다. 예.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당겨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힘을 어디서 빌었어요? 내가 들이마시는 이 공기와 내가 마신 물하고 내가 먹은 음식 있잖아요. 여기서 빌려온 거예요. 그게 비롯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 그것은 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어는 시점이 뭐냐면은 출발점이 비롯하다예요. 그 다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게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빈자잖아요. 빌다. 비는 게 뭐야? 빌려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비롯함이 되어달라. 나를 예를 들면은 이 질병으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질병으로 벗어나는 힘을 나에게 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비롯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느낀다, 아름다움을 느낀다 할 때 느낌을 비롯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건에서부터. 이런 걸 우리가 아름답다 느끼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이 물건. 그림도 하나의 물건이죠. 이런 물건들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들에서는 어떤 게 비롯하냐? 하나의 예를 들면은 빛이나 꼴이나 그다음에 소리 뭐 이런 것 따위가 이제 물건에서 우리가 비롯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낄 때 이거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뭡니까? 마음에서 비롯하는 게 있어요. 물건에서 비롯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하는 거. 마음에서 비롯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이렇게 애기들이 뭔가 마음에서 비롯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애기들이. 갓난 애기들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단순하지만 있단 말이죠. 그들이 예를 들면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이 네 가지예요, 크게. 저만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요. 근데 저만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저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건 아름다워요. 어떤 거, 애기들 간단 애기들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거 그거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걔네들이 예를 들어 어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똥 잘 싸도 막 아름다워. 저를 위해서 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 저만을 했을 때가 나쁜 거지.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저들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것도 어떤 건 아름다워요. 예를 들면은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한다. 그거 아름다운 거죠. 근데 심청이가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지 아버지를 위해서 신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건 게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는 게 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거설. 존재들,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서 비롯하는 이런 것들도 한국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마음에서 비롯하는 이런 것도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왜 그걸 아름답다고 그럴까? 이게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기가 뭘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 그거 그래 눈에 보여. 그거
아름답다 기울 수 있는 저들 이런 게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뭐랬어요. 낱낱의 단위로서 사람이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아름다울 때는. 그 인식되어지는 것을 또 이걸 뭡니까? 나도 이걸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공유가 되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름다움이 비롯하는 바탕을 물건에서 비롯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마음에서 비롯하는 걸 아름답다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선이라고 그래요. 선하다고 그래요. 선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또 어떨 때는 어질다 그러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선, 진미 그래가 이게 나누어요. 선과 미를. 그 미는 뭐냐? 이건 주로 양이 큰 거예요. 큰 양이죠. 양양자에다 큰 대자. 큰 양이 뭡니까? 그 고기도 좋죠. 젖도 많이 나오죠. 털도 뭐 하죠. 그 예를 들면 좋은 거죠. 그러면 본래 예를 들면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디에 바탕을 두느냐? 다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아름으로서 낱낱으로서 이렇게 분별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의 어떤 거위라는 잣대를 통해서 다 되어진 상태, 다 이룬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미라고 그러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양이 큰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옛날에 양 큰 것만 아름답다 그랬을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버렸냐? 글자를 만들다 보면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어요? 그 추상적인 아름이라는 게 그 나름대로 그것이 다 이룬 상태.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하나 끄집어다가 이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니까 미에 대한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글자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가리키는 거야 하는 것을 이게 가리키는 게 됐어요. 가리킬 때 대충 이렇게 가리켜 가지고 이런 뜻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없어지고 중국에 이게 남은 거예요. 가리키는 게 남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미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아주 빈약한 개념이에요. 그럼 서양은 뭐냐? 뷰티? 이거 불어에서 그 좋다. 이런 것에서 온 거죠. 좋다. 좋은 게 아름답다. 그런데 그들이 예를 들면은 아름다움에 있어서의 느낌의 바탕이라든지 어울림이라든지 함께함이라든지 비롯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지금까지 나눈 게 있었으면은 이런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뭡니까? 미술 전공자, 그 다음에 디자인 전공자 되게 많더구만. 내가 어저께인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몇만 명 돼요. 전공자들이 대학에 정원이. 그러니까 대학에 4학년까지 다 합치고 이러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다 돼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응? 근데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서양도 다 돼 있지는 않다는 게 우리가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났어요? 코로나 이거 다 서양이 어술이 발달하고 뭐가 어떻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그 시민 정신이 어떻게 했는데 다 준비된 나라, 다 돼 있는 나라 아니에요. 서양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학문이 그 근대 인문학이 생긴 게 예를 들면 수천 년 된 것도 아니고 그 뒤에도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면 그들의 관심사를 쫓아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보편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 그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간 그 살림살이 과정에서 이거는 진짜 뭐지? 이거는 뭐지? 하는 것을 쫓아서 하나씩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양의 역사나 정치사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제국주의 펼치다가 어느 쪽에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막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 막 와글와글. 그들의 관심사를, 살림사를 쫓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자기의 살림사를 쫓아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개념을 다듬고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개념이나 이론은 나름대로는 알짜배기가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들의 살림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 한국 사람이 살아온 살림살은 이런 건데 서양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부딪혔던 문제들을 막 해결해서 한 거잖아요. 이건 알짜배기지만은 이걸 갖다가 한국 사람들에게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살림살이가 거기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는 거죠. 한국의 인문학 많은 부분은 가라지 인문학이에요. 쭉정이 인문학이에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때는 계속 막 그리스 신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문학과를 좀 다녔기 때문에 그 영어로 된 그리스 신화를 학부 시절에 한번 읽어봤었어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야, 재밌네 하면서도 뭡니까? 웃기네요, 웃기네. 왜 내가 그 그리스 신화 읽으면서 왜 웃기네 생각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은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야. 그 위대한 존재들은 뭐냐? 저들만 남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존재예요. 위대한 신들은 모든 것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두루하는 존재라고 나는 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 속에서 신들은 뭡니까? 함께합니까? 함께하지 않습니까? 함께하지 않아요. 재난양이에요. 그들에게 딱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함께함의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화 속에 모든 신들이 야 너하고 우리들은 예를 들면 뭐 함께 뭐 이렇게 세상을 뭐 함께 뭐 좀 이렇게 잘해보자. 그게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 큐피드 같으면 뭐 온통 막 이렇게 남들을 해꾸지하는 거예요. 아폴로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지식의 신이요. 아폴로가 거기서 뭐 해요? 그 아폴로가 정말 지식의 신이라 그러면 그 신들의 세계에서 그들에게 지혜를 나눠줘가지고 제우스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죽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 신들은 분업을 했어. 지혜의 신, 뭐의 신, 뭐의 신. 재난양이에요. 그렇게 대단하죠. 각자 하나씩 해가 재난양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이게 뭐야? 나는 이런 신 같으면 이런 신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이윤기 씨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이거는 완전히 예를 들면 교양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문명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런 얘기를 나는 쭉 들으면서 황당한 거죠. 참고용은 돼요. 이게 신이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오이디푸스. 그래가지고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형들은 나보다 열 몇 살이 많으니까 우리 형들은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형들 세대는 뭐 했겠어요? 완전히 진짜 그 서양의 이런 거 찌들어가지고 실존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나이 들어가면서도 나는 저렇게 안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형들이 사다는 문고판 이런 거 예를 들어 프로이드 심리학 이런 거 읽으면서도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자기 본능에 얽매여가지고 못 벗어난다고 돼 있어요. 프로이드 입장에서. 결국 뭐냐면은 이리저리 뭔가 비비꼬에다가 결국 인간은 그렇게 죽어간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왜? 저와 저들에만 묶여 있으면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껏 지가 아무리 살아보니 결국 자기의 예를 들면 수명이라는 게 뻔한 거고 자기가 아무리 뭘 해보기로 했으니 지가 할 수 있는 게 뻔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더 바둥거리는 사람은 더 이거는 뭡니까? 열등감이 많거나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프로이드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성취에 예를 들면 빠져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뭔가 하려는 친구들은 더 예를 들면 어릴 때 결핍이 많았고 더 뭐 불쌍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를 들면은 저들만 이걸 위해서 그래? 남까지를 위해서 살 수 있잖아요. 남까지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내가 죽더라도 앞으로 태어날 그들까지도 다 남이잖아요. 그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나밖에 있는 모든 남들과 함께 한다. 그거 얼마나 크니까. 그 이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과도 그 남과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럼 내가 죽어도 나와 함께하는 그들이 있는 거죠. 끝까지 함께한다. 이거 안드로메다니 뭐니 이런 것까지도 함께하는 거죠. 왜? 생각해 보면은 이 함께하는 것들 속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인연과 예를 들면은 참 뭐랄까 우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생겨나고 지금까지 내가 와 있고 또 내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것들도 그렇게 존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주로 뭡니까? 저를 위해서 살아요. 저들도 별로 없어요. 프로이드 또 이게 에고센트리즘이에요. 프로이드 심리학의 핵심은 에고예요. 그걸 예를 들면 잘 조절해가지고 뭐 살면은 좀 덜 불편하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저들까지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그리스 사람들의 조각상을 보면 사람의 형체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거 진짜 뭐 기차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르네상스 이후에 나는 예를 들면은 뭐 몇 사람만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만 조각을 잘한 줄 알았어. 그건 대표자일 뿐이고 유튜브에 요즘 페이스북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다 소개하잖아요. 보면은 우와 대리석으로 말이지 이렇게 팍 해놓은 거 보면 그리고 내가 루브르 갔을 때 그 나폴레옹 조각상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대리석으로 하얀 그릇 된 거. 거기 보면은 어디 말하면 실핏줄까지도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 실물대야 그대로. 그렇게 보니까 크진 않아. 나폴레옹이 안 컸다 그러니까 와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개인의 조각에 집착했을까? 지금 예를 들면 조각 이전에 지금 예를 들면은 선생 있잖아요. 저게 더 조각보다 뭐 실제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를 들면은 이제 아트 이거를 정말 이것처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실감나게 만들어 보는 그 아트에 집착하고 그 아트의 핵심도 누가 있었냐?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 뭐 다른 어떤 그 동물이나 뭐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 그 오디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돌아다니면서 남들 뭐 이 섬 저 섬 이런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보면 해적질하는 비슷한 거 하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 살려줘요, 죽여줘요. 정 만들어가지고 적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따라가지고 마시고 자시고. 그러니까는 그들의 그리스 사람들에서 볼 수 있는 그 대리석 조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아트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살림살이 그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사는 게 뭔가가 좀 잘 사는 거야 하는 그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들만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하면은 꼭 그리스 사람만 그렇게 다듬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사람이건 그렇게 다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의 초점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들은 살림을 사는 거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의 조각상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쪽에서는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를 들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또는 멋스러움에 대한 느낌이 줄었냐. 한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로 있는 것, 절로인 것. 절로인 것에서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강산은 절로 있는 거예요. 절로인 것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명동성당이 아름답다. 이건 절로인 게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지은 것, 만든 것. 한국 사람은 절로인 것은 아름다움에서 끝나요. 지은 것은 아름답다 그러고 한 단계 더 나가요. 뭐라 그럽니까? 멋있다, 멋스럽다, 멋있다 그래요. 사람이 지은 것에만 멋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이 지금 멋의 세계라는 걸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멋의 세계라는 것은 절로인 것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조각상은 무엇에 대한 아름다움이 확 이렇게 크게 피어난 거예요. 만든 것. 그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그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것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볼 만도 하고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그들은 그것에 관해서 나름의 어떤 그 멋스러움을 추구해 본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에게 멋스러움이라는 게 어떻게 될 건가? 좀 흩어져 있어요. 저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 남 것. 이렇게 흩어져. 가장 큰 아름다움은 뭐예요? 홍익인간. 사람을 크게 도우는 일. 내가 볼 때 더 큰 거는 뭐냐? 홍익 세계 해야 돼. 세계를 크게 도우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크게 도우는 일에 있어서는 그놈의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그 예를 들면 꽉 조각을 해가지고 드러내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멋스러움에 대한 의식이 있고 그 멋스러움에 대한 의식이 멋스러움을 넘어서 아름다움, 더 큰 아름다움으로 나갔을 때는 절로 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의 거 뭐 배우는 거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과 함께 뭘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바탕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그 아름답게 되는 게 어떤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는 어떠한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 남의 거 봤으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묻고 따지고 해야 되죠. 내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바탕에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멋스러움의 논리, 짜임새, 차림새를 살펴본 바로는 이거는 엄청 커요. 21세기 사람들이 이제는 좀쟁이처럼 사람에만 집착할 때가 아니에요. 남을 넘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별것도 아닌 존재들이 그 수많은 생명체고 뭐고 다 작살내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불한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떼야 되고 멋스러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계속 알아봤죠. 지금부터는 한국 사람에게 이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교육 그러잖아요. 교육 그러는데 가르친다는 게 뭘까? 이것도 이제 저번 시간에 약간 얘기했는데 가르치는 것은 무엇의 목적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거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배우는 사람한테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모든 일은 누구에게 예를 들면 다가가기 위해서인 거냐? 이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왜 배우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요. 그리고 정말 사람이 잘 산다 또는 사람답게 산다 할 때 뭘 잘해야 돼요? 배우는 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사람은 뭐냐? 배우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일 잘하는 사람. 배우는 일 잘하는 사람. 제대로 잘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배우는 일 잘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배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든다. 그럼 배우는 일 잘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배우는 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걸 알아야 되죠. 배우는 일은 예를 들면은 비롯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과정이 있고, 예를 들면은 그것에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배우는 일은 하나의 일이라는 것은 항상 뭔가 예를 들면 처음에 비롯하는 처음이 있고, 비롯하는 게 있고, 과정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것은 그것 세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또렷이 잘 알고 이루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일이 예를 들면은 비롯해서 과정을 거쳐서 열매로 이루어지는데, 배우는 일이 먼저 처음에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걸 배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배우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아, 그거는 예를 들면은 모르니까 배우게 되지만은 배우는 일의 출발은 아는 것부터 들어가는. 배우다가 뭐냐? 배도록 하는 거거든. 배도록 한다. 그러면 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발점이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모르면은 그럼 뭐냐? 물어야 돼요. 물어서 뭡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 들어간다는 것은 알지 못하면 배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알아야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럼 아는 방식이 뭐냐? 아는 방식이 있어요. 깨쳐서. 깨쳐서 아는 거예요. 깨쳐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외워서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외우는 것도 주로 이제 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배울 때 깨치거나 뭐 예를 들면은 알아서 이거는 뭡니까? 본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봐서. 본봐서 하는.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낫겠어요? 깨쳐서 아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뭐겠어요? 외워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배운다 그러면 출발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운 결과가 완전히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일인데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도둑질을 잘하려면 도둑질이 무슨 일인지를 잘 알아야 도둑질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일을 잘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할 때는 출발이 있어요. 비롯하는 거 처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는 일의 출발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뭡니까? 학생들이 깨쳐서 알도록 할 것인지, 본봐서 알도록 할 것인지, 외워서 알도록 할 것인지,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갈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깨쳐서 아는 것은 한 번 딱 깨치면, 한 번 들으면 딱 깨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익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때, 이렇게 해서도 배우는 게 잘 안 될 때, 열매로 잘 가지 않을 때, 알아서 이제 뭡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대로 탁 몸에 안 들어와. 몸과 마음에 배지를 않아. 그때 이제 익히다. 익히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익힌다가 뭡니까? 거듭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은 그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익히는 거죠. 물은 뭐라고 그랬죠? 한국 사람에게 물이라는 거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물다. 그거 예를 들면은 깨치는데 깨쳐서 알았는데 이게 뻔해. 그게 제일 빨리. 그건 익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모르니까 배우는데 깨치게 되니까 뻔한 거야. 이게 제일 빠르고 좋은 깨침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미학, 오디세이 이러는데 뭐 미학이 뭐지? 오디세이가 뭐지? 한참 들었는데 또 이 책을 다 읽었는데도 이게 뻔하지를 않아, 자기한테. 뻔하다는 게 뭡니까?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확 다 보인다는 거예요. 뻔해서 뭐냐? 훤해져야 돼. 훤해지는 거죠. 그거 그렇지. 물은 뭐든지 거기 들어가면 싹 물어줘. 살짝 무는 게 아니에요, 물이. 깊은 물에 들어가면 막 꽉 물어줘요. 물이 얼어버리면은 꽉 물어가지고 끄집어내지도 못해. 그냥 물은 무는 것이다. 그 뻔하죠. 그럼 이제 훤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거다. 그럼 옛날 사람들이 말을 만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예를 들면 그게 뭔지를 알게 되면 바로 깨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막 익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한자는 깨쳐서 익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글자 그 얼마나 힘들어요. 난 지금 한자를 거의 이제 못 써요. 쓰는 게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몇 년 안 쓰니까 이게 완전히 뭐. 그러니까 그거 낱글자를 다 예를 들면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강박이에요. 한학자들은 강박 있어요. 왜 강박이 있냐? 그러면 글자를 다 외워가지고 익혀놔야 돼. 그거 눈에서 멀어지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예를 들면 한학을 잘한다. 조선시대 예를 들면 막 대단한 문장가다 그러는데 자기가 글자를 뭐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계속 그거. 그러니까는 생각이 커질 여유가 없어. 계속 그거 붙들고 있어요. 문자를 붙들고 있어야 돼. 또 뭐냐? 그놈의 글자가 어디서 나오는 글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고라 그러죠. 그러니 자기가 정말 그 한문의 세계에서 박학 다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글자에 매달리고 그 글자가 어디서 쓰이는가 하는 용례에 매달리고 그러니 그 머리가 우리 머리도 한정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여지도 없는 거예요. 야. 한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치기가 쉬워요. 깨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뭐 한자에 막 이런 게 이게 추자죠. 그러면 이게 무슨 글자냐? 이거를 뭐 모르는 사람은 읽을 수가 없어. 소리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사슴 녹자 같은데 이게 세 개가 붙으니까 뭐 추라고 읽는다 마냥 이게 그렇다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소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철. 한국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안 쓰는 글자들 이렇게 조합을 해놓으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혈. 그렇잖아요. 할에다가 피업이니까 혈이잖아요. 안 쓰는 글자 이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걸 읽을 수 있죠. 전혀 처음 보는 거지. 이거 처음 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처음 본 것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민정에 보면 하루나절이 안 걸려서 깨친다고 그랬잖아요. 한글을. 훈민정음에 그 정인지가 쓴 해례본 저 안쪽에 해례 쪽에 나오는 게 제일 마지막 문장일 거예요. 대동천고 개몽롱이라. 대동 이 우리나라에서 천고에 그 정말 오랜 시간 속에서 몽롱함을 깨쳤다. 왜? 개몽롱이라 그 뭐 아는 거지 뭐. 그 다음에 한글은 글자 좀 틀리게 써도 괜찮아요. 왜? 앞뒤에 그게 있어서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아는 단계에서 이미 배움과 가르침의 길이 달라진다. 제대로 된 것과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게 아는 단계에서 이미 갈라진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제대로 깨치도록 쉽게 깨치도록만 해주면은 그냥 좀 들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익힐 필요도 별로 없는 거죠. 요즘에 중학생들 혼나고 있죠.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저습지대에서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저습지에서 그런 걸 선생님 설명 듣고 다 외워야 돼. 퇴적이 뭔지, 퇴적물이 뭔지.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산에 올라가다가 다 뭐 질문했냐. 야, 방법의 우리말이 뭐야? 그런 거야. 방법이라는 게 우리말이 뭐지? 왜 중학생들한테 지금 방법이라는 말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대충은 아는데 이게 방이 뭔지 법이 뭔지도 모르고 막 방법. 왜 머리를 작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 이게 뭐냐면 덩어리 말이에요. 이런 거는. 최봉령이 나한테는 이게 덩어리 말이 아니야. 모방자에다가 법도 법 이렇게 덩어리 말이 아니야. 짜임새 말이에요.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이 말이 덩어리 말이에요. 덩어리 말은 뜻이 또렷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그걸 떼가지고 읽고 일본 사람들도 이 떼가지고 읽는데 뜻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덩어리 말이요. 방법. 그 우리말로 이걸 옮기면 뭐겠어요? 방법. 방법. 하는 법이요. 하는 법이죠. 방법이 뭡니까? 하는 법이잖아요. 뭐 하는 법이요. 그러니까 하는 법 그러면 머릿속에서 딱 작동이 돼요. 하는 법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 들으면은 머리가 안 돌아가고 뭐지? 흐릿한 어떤 그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방도가 뭐겠어요? 방도. 우리말로 하면. 하는 길. 뭐 하는 길이죠. 방법은 이제 대충 이제 방도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중학생들. 그런데 선생님들 이런 사람도 무심코 쓰거든.
내가 방도를 알아야 된다는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쭉 하는데 뭡니까? 중간중간에 뭡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뿡뿡. 우리는 그 구멍 생겨 있는 문장들을 막 이렇게 대충대충 알아듣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건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학생들 머릿속에 구멍이 뿡뿡 숭숭 뚫린 말을 듣게 만들고 그 지식을 갖다가 하게 만들고 그런 범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없습니까?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는 겁니다.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육에서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 이전에 학생들이 이 글을 봤을 때, 이 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의 내용이 학생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조직화되어서 뜻이 차려질 것인가를 교과서 만드는 사람, 가르치는 교사 등등이 검토를 해야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뭘까요? 방향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알죠. 방향. 왜냐하면 방향이라는 게 이게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만들면 지름 쪽에 질러서 가는 거. 방향이라는 것은 직선이어야 되거든. 직선은 지름이에요. 지름길 할 때.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은 쪽이에요. 동쪽, 남쪽, 서쪽, 앞쪽, 뒤쪽. 이게 방향이에요. 쪽에. 위쪽, 아래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법은 하는 법. 방도는 하는 길인데 방향은 지름 쪽으로 와야 되죠. 왜? 중국 사람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 왜? 우리는 방을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모방이라고 새긴단 말이죠. 이놈은 한자는 아는데 이놈의 모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모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자를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머릿속, 국민들의 머릿속을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보수라고 그러고 막 진보라고 그러고 그 흐릿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들도 흐릿하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엇박지르면서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좋아지려면은 지도자가 좋아져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좋아져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좋아져야 돼요.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그 나라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수준이 높으면은 나라가 제대로 될 거죠. 천만에. 세종대왕이 예를 들면은 엄청 뛰어난 사람이지만 세종대왕이 한계를 딱 가지고 있었어. 왜? 세종대왕을 뒷받침해야 될 또는 세종대왕이 그 다스리는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수정을 만들어가 뭘 못했어요? 잔치도 한번 못한 거예요. 왕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잔치도 한번 내가 볼 때는 못한 거예요. 한 나라에 예를 들면 그 어떤 수준, 높이라는 것은 그 대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오늘도 내가 페이스북 보다가 사진이 툭 떴어. 문 대통령이 세종 신도시인가 찾아가가지고 누구요? 질병관리본부장 누구지? 이번에 식약 뭐로 바뀌었어요? 질병관리처장으로 이제 탁 임명할 때 매일 임명장을 딱 주더라고. 문 대통령은 이렇게 줘요. 받는 사람은 이렇게 받았어. 그 내가 집사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집사람은 아니라 그게 그러면 어떠냐고 그게 당연한 거지 예절을 갖춰야 돼. 참.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랫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윗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거기 예를 들면 고개를 이렇게 하고 처장하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서로가 고개 숙이는 각도가 달라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그 수준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은 그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도 국민들의 공복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받들어 준다, 뭐 주는 게 아니지만은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주장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진으로. 그 순간 대통령은 뭐 해야 되는가? 바로 고개 숙여야 돼요. 왜? 아랫사람이 고개 이렇게 들기가 힘들잖아요. 참, 나 그 사진 보면서 내가 그 얘기했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버럭했지. 왜? 국민들의 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투표 누가 해요? 투표가 뽑아놓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역에 뽑아놓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앙에 뽑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돈 좀 벌고 뭐 지역에서 뭐 하면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 해야 된대. 와, 그 사람이 무슨 정치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니야. 야, 이게 뭐 이 사람 뭐 출세했네? 아, 그 사람 뭐 하네? 그게 정치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민주사회에서 그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뽑아야 돼? 그것처럼 이런 개념들이 다 덩어리된 개념들을 학생들한테 지금도 가르친다. 옛날에 내 또래들은 이제 한자를 좀 배워가 이게 덩어리 개념이 아니고 낱낱이 짜여진 개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개념 수준 들어가 보면 황당한 거예요. 내 선후배들 개념도 들어가 보면 황당한 거예요. 그냥 그만 한자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정말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는 일은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데 깨쳐서 알도록 할 거냐? 지가 본봐서 알도록 할 거냐? 외워서 알도록 할 거냐? 그러니까 깨쳐서 알도록 하면 익히는 과정이 사라지거나 거의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뜨거운 물에다가 펄펄 끓는 물에 손 한번 집어넣었어. 그래가 손 좀 댔어. 그거 익힐 필요 있어 없어요? 거듭해서 익힐 필요가 없어. 지가 난로에 손 댔어. 뜨거워. 그걸로 깨친 거예요. 교사는 뭡니까? 끊임없이 깨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깨쳐주는 것도 아니야. 깨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내가 지금 한국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국말 다 말해줄 수 없잖아요. 한국말은 이런 식으로 짜임새를 가지니까 뻔히 알고 있는 말이니까 각자 이렇게 묻고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의 교육은 주로 뭡니까? 외워서. 그러니까 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학생이 자는 거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있을 때 그 학생들 자는 학생 한 몇 % 잤어요? 10%, 20%.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나 20% 잤다고 하면 상합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 우리는 일상이야. 일상. 그 학교는 그래서 좀 나은 모양이네. 그러니까 교사들의 자긍심이나 자존심이 진짜 밑바닥이야. 이거. 그러니까 교육부라는 게 또 우리나라의 전체된 국민들이라는 게 일단 뭐냐? 학생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어. 학교가 자는 친구들이 마음 편하게 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핥히고 있는 거라고. 막 핥히고 있는 거라고. 그 교사들은 그걸 예를 들면은 교육부가 뭘 해야 되느냐? 전국의 고3 학생들 또는 예를 들면 중2 학생들 그거를 수업 시간에 몇 %가 자는가? 그거 통계를 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북한 건드리고 뭐 일본 건드리고 뭐 미국 건드리고 중국 건드릴 때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예를 들면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금 몇 퍼센트가 지금 교실에서 자고 있는가? 그거를 하지 않는 그런 교육부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감 중에 뭡니까? 사회운동 하다가, 정치하다가 기어 나와요. 나 진짜 참 대단한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 지금 수업이 결국은 뭐냐면 배우는 일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선생하고 배우는 선생하고 학생하고 사이인 거예요. 그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바라탄가 뭐 그런 거 뭐 발도르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끊임없이 하는데 실제 교사들은 뭐냐? 다 시큰둥이야. 안 될 거 뻔히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잘 외우는 친구들.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또는 학교뿐만 아니야 제일 잘 외우는 사람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잘 외웠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누굴까요? 봤다 그러면 이렇게 팍팍 외우는 사람 누구겠어요? 정약용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죠. 이황은 아니에요. 구도 장원 9번 다 장원한 사람 누구예요? 율곡이이죠. 율곡이이가 외우는데 내가 볼 때 천재였던 것 같아. 한문이라는 게 그거 외워서 배우는 거지. 그걸 뭐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한문을 잘했다. 이 사람 외우기 잘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한문을 깨쳤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이렇게 따진 거야. 그래서 태계 이황하고 율곡 이이가 달라요. 학문을 보면. 태계는 예를 들면은 니발이 기수지하고 기발이 이성지라 두 개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율곡은 기발 일도설이에요. 기발이 이성지 하나로 본단 말이죠. 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묻고 따지는 거예요. 실제 율곡 문집과 태계 문집을 보면요. 기질이 확 나타나요. 율곡은 너무 그가 한문이 쉬웠던 것 같아요. 쉬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들어가 보면 범범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우기 잘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 법대 아니에요. 지금 저기 뭡니까? 그 검찰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기야 거기는 뭐 외우기 잘하는 사람 가도 돼요. 실제 예를 들면 법관이라는 게 이게 천재들이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네? 우지간하면 미국은 배심원제라 그래가 뭐 합니까? 일반 사람들 뽑아다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따지잖아요. 그게 법이죠. 막 법이라는 게 이게 막 대단한 예를 들면 뛰어난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고 우리가 실정적으로도 드러나요. 지금 예를 들면 옛날에 검찰이나 뭐 법원에서 판결했던 거 보면은 애개개 하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엉망이네. 그거 뭐 지금도 우리는 출발, 배우는 일에 비롯하는 거. 출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정말 해야 될 그러한 배우는 일과는 크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고 그 다음에 깨치는데도 그게 몸과 마음에 제대로 배지 않는다. 그때 익혀서 익힌다는 것은 뭡니까? 익도록 하는 거예요. 걷어배가지고 이렇게 몸에 익도록 일이 몸에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문장이 몸에 있고 등등 하듯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몸과 마음에 배도록 한다. 이게 배우다예요. 우가 뭐냐? 뭐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배이도록 하는 거, 배도록 하는 거.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우리는 배우는 거라 하더라도
출발이 어떻게 돼야 되고 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일은. 그래서 깨치고 익혀서 배우는 이런 일이 필요하고 실제 배우라는 걸 빼버릴 때는 깨치고 깨쳐서 익히는 거예요. 깨쳐서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뭐 해야 되겠어요? 깨쳐서 익힌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뭐 익힐 필요도 없이 깨친다. 그래서 학을 설문해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가게하라, 오해하라. 학을 풀 때 이거는 각 또는 오해, 깨치다. 그 뒤에 와가지고 뭐가 붙었냐? 효라는 게 붙었어요. 본받다. 주자는 학을 효라고 했지만 설문이나 이런 데 보면 각이고 오해예요. 정리할 경우에 그 예를 들면은 그게 뭡니까? 악편의 서문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학은 하야자예요. 학이란 게 뭐냐? 각기 비하라. 그 아닌 걸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딱 출발점이 그렇게 됐어요. 학이란 것 무엇인가? 각기 비하라. 그 아닌 것, 그것을 깨닫는 거다. 학은 각이에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것은 뭐냐? 왜 배우다 쪽에 했느냐? 지식인들이 한문을 쭉 배우다 보니까 그거는 주로 배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학을 가게하라, 오해하라, 깨치다라고 또는 알다라고 새기질 않고 배우다라고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학을 배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개념을 예를 들면 배우는 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든요. 중국 사람은 어떻든 간에 자기들의 개념들을 짜서 익혀요. 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개념의 짜임새를 알아요. 일본 사람도 한자를 쓰기 때문에 개념의 짜임새를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교과서에서 방법, 한글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방도, 방향, 덩어리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덩어리 개념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교육을 포기하는 거예요. 덩어리 개념을. 사람이라는 것도 지금 뭐냐면 우리말 자체도 어떻게 되냐. 학생들에게 덩어리 개념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배우다. 이거 덩어리 개념이에요. 배우다, 뭐 배우다. 배우다는 배다에서 배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배도록 해야 되겠다. 학생이라는 것은 자기 뭔가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들은 배우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학생들 스스로가 배우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걸 가르치는 이 부모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배우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몇백 년 또는 1000년 이렇게 해오던 그거 그대로 계속 하면서 또 뭐냐? 21세기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어떻고 저떻고 온갖 얘기들을 다 갖다 끌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 왜? 사람들의 진보가 있으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뭔가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돼.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말을 이해하고 살림살이를 이해하는 그게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라는 게 뭐냐? 본래 그것이 뭔지를 자기들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람
이거는 한국 사람에게 가장 오래된 거예요. 사람이란 말을. 우리나라 보수가 사람이란 말을 뭐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나라 보수는 뭐냐면 사람을 뭘로 말해야 돼? 인간으로 말해야 돼. 사람이라는 이 말을 제대로 뭐냐? 우리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제대로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의 바탕이 되는 살다, 살리다 이런 것이 사람의 바탕인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알아야 그러면 사람들이 절로 그 사람은 살려서 사는 것이야. 그러면 사람이란 말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그게 보수예요. 그러면 그게 얽매이면 안 되겠죠. 사람은 살려서 사는 것이지만은 중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 서양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네? 이거 전체를 한번 어울러 보자?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보수예요. 우리께 이러네. 저것도 저러네.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살림살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쭉정이들이에요. 진보도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 쭉정이에요. 보수도 들어가면 많은 부분 쭉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시비를 붙으면은 이것 저것 다 막 엉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말로만 가지고. 그래서 흔히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더만 진보도 입진보고 보수도 입보수고 입으로만 진보고 보수인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약간 가르치다 이거는 갈라서 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외우기에 본바탕이에요. 하늘 전부해가지고 막 갈라쳐주는 거예요. 그거 외우라는 거지. 갈라쳐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갈라쳐주는 거.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 따라서 배우고 따라서 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사람은 뭐냐? 교사는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은 최소한으로 가르쳐. 오늘날 교사는 가르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깨치고 깨우칠 수 있는 바탕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도구도 있고. 학생들을 갖다가 스스로 깨치도록 만들어 놓으면 뭐냐? 지가 집에 가서도 지 혼자도 쭉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 노래 잘하고 뭐 이런 어린애들 있죠? 그거 뭐냐면 그거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뭐 자꾸 막 보고 어떤 애들은 보면은 집에서 텔레비 계속 뭐 틀어놓고 그거 하도 막 어떤 애는 뭡니까 막 드럼을 치는데 막 장난감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대여섯 되는데 막 실제 막 드럼을 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그때 그가 깨닫고 깨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깨우치다죠. 아니, 깨우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깨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를 칠 수 있도록 친다는 게 뭐 이거는 얼마로 친다. 너는 뭐 내일 뭐뭐로 뭐 치겠다 이런 거. 무엇을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깬다는 게 뭡니까? 턱 이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는 거.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체가 다 보이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 일깨우다. 일깨우는 것은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나도록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몇 마디만 일깨워 줬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지가 막 확 했어. 가장 뛰어난 거죠. 지가 일어나서 이렇게 뭘 하도록 일깨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의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거예요. 가르치는 거, 깨우치는 거, 일깨우는 거. 깨우치다와 일깨우다는 이게 바로 깨닫다와 깨치다가 있는 거죠. 내 페이스북 글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 깨닫는 그 과정을 거쳐서 깨치는 것으로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뭐 깨달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또 이제 맹한 거예요. 사람은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깨닫는 게 뭐냐? 이거는 깨서 닫는 거예요. 이 닫자는 아래아 닫자예요. 단이다. 깨서 나아가다. 어떤 것에 이르다 하는 게 깨닫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르러서 뭐냐? 깨서 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저런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교육이라고 할 때 가르치다, 깨우치다, 일깨우다 이 세 가지의 큰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육은 오로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가르친 사람을 같아지거나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깨우치다는 것은 교사가 자기가 깨친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깨우칠 줄 알죠. 그러니까 교사가 맨날 가르침만 받고 외우기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깨서 깨닫고 깨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가 깨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는 뭔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일깨우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뭔가 깨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깨우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면 좋은 방법은 일깨우는 거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면 능력에 따라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깨우쳐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열이 높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뭐 교육에 뭐 하다 그러지만 들어가 보면은 많은 부분은 쭉정이 교육, 가라지 교육. 왜? 그 사람들에게 또는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에 참으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그런 교육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어차피 1등, 2등은 다 어디든지 다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어차피 1등이다. 아무 공부를 잘하든 못해 어차피 있는 거야. 그 어차피 하는 여기에다가 사람을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어차피 뭐 1등, 2등 반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 개인이 그 낱낱이 학생들이 자기가 출발점이 어딘데 나중에 한 학기가 끝났을 때 도달점이 어디냐 여기서부터 얼마를 갖느냐 하는 것이 이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사가 상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상을 줘야 되겠어요? 한 학기 끝났는데 1등한테 상을 줘야 되겠어요? 가장 많이 이렇게 실력이 늘은 사람한테 상을 줘야 되겠어요? 늘은 사람한테 상을 줘야죠. 왜? 교사가 할 때는요 머리 좋은 사람 붙들어 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1등 만드는 게 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뭐 합니까? 수능 성적 좋은 친구들 뽑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엉망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 뭐 열심히 공부도 안 해요. 왜 이런 얘기 하냐. 나도 뭐 대학 다녀보고 나는 대학을 갔다가 30몇 년을 대학 교수를 했잖아요, 평생.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다 7살 때 학교 들어가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게 완전히 7살 때부터 67까지 그게 한 60년 되네. 60년을 학교에서 놀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는 60년 동안 학교에 적을 둔 사람인데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제대로 된 학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쳐야 된다. 국민들이 깨쳐야 교육이 바뀌지. 무슨 대통령이 뭐 교육을 바꾸고 교육부 장관이 바꾸고 뭐 교사들이 바꾼 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민들이 이런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육은 바뀐다. 그 국민을 또 깨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짓 하죠. 그래서 한국교육은 저번에 이제 2월달에 얘기했더니 묻다풀 깨익배, 탐구, 연구, 그런데 그게 뭡니까? 묻고 따지고 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학교건 학교 바깥이건 학원이건 묻고 따지고 푸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스로 깨치고 익혀서 배우는 거예요. 교사나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 묻고 따지고 풀어서 깨치고 익혀서 배울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데 정말 힘을 써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냐? 등등. 시간이 이제 한참이 돼서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